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개미투자공학 2장 확장판에서 이제 간단한 예측 모델을 소개드렸죠. 이제 예측 모델이 거꾸로 시장의 특성을 이제 종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예측 모델은 일종의 현실의 축소판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예측 모델이 있고 예측 모델이 현실의 축소판이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시장에 어떤 특성들이 주요하고 결과인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를 역으로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국장의 주요 특성 변천사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측 모델이 있으면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있겠죠. 그래서 입력이 종목 정보 2개, 그 다음에 공시 정보 2개, 그 다음에 재무 정보 24개, 그리고 가격 정보 5개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모델에서는 이렇게 33개의 입력을 사용하고 있고, 한 가지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생소한 재무 정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IPLR, 그다음에 IPTR 뭐 이런 생소한 이제 재무 정보가 있는데, 이게 뭐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는 IPLR은 부채 나누기 시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TR은 이익잉여금 나누기 시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번에 이어서 추가 재무 정보가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력으로 1년 후 로그 수익률이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입력 특성이 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1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로그 수익률을 측정해서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수익률을 예측하는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측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미 예측 모델을 갖고 있다면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개미투자공학 2장 확장판에서 이거 만들어 봤잖아요. 예측 모델을. 그래서 이제 활용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냥 블랙박스라고 생각하고 예측 모델이 이제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출력을 얻고 그래서 수익률을 예측하는 게 이 예측 모델을 활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쓰겠죠. 이제 조금 다른 게 분석의 관점에서 이 예측 모델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어떨까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측 모델을 통해서 어떤 특성이 중요한지, 어떤 특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겠다는 거죠. 모델 자체의 동작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모델에 적용된 입력 특성마다 출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측정하는 귀납적 분석 방법이 있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셰플리 밸류스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발표의 목적은 셰플리 밸류스를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로만 얘기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특성이 관여를 하고 어떤 특성은 관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케어일 때, 그때 이제 그 조합들이 있겠죠. 특성들의 조합이 있겠죠. 그래서 관여하는 특성들의 조합을 계속 바꿔가면서 입력을 넣었을 때 이제 출력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 출력값들이 바뀐 값을 보고 특정 특성의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약간 상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각 특성의 출력 기여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 오른쪽에 표시된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임의로 선택한, 랜덤하게 선택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데이터 포인트의 순익 시총 특성이 출력값에 0.033만큼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양의 값으로. 이런 식으로 월간 평균이 0.031만큼 기여했다는 거예요. 양의 값으로. 이런 식으로 양의 값으로 출력이 기여한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의 값으로 출력값을 깎아먹는 특성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크게 나온 게 이 데이터 포인트는 종목 그룹 때문에 마이너스 0.123
만큼 출력이 깎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순익 시총도 괜찮았고 현금 시총도 괜찮았는데 종목 그룹이 이 뭐 일종의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혹은 뭐 기존에 미리 많이 올라가 있어서 조정을 받아서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종목 그룹에 속해 있어서 결과적으로 1년 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출력 값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041이다. 원하시면 요 임의의 데이터 포인트 선택 버튼 눌러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좀 다른 걸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출력 값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주요한 특성이 시가총액이랑 종목 그룹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최종 출력에 최종 수익률에 어떤 특성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쉐프 밸류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특성별 출력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이제 데이터가 있고, 이제 모델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역분석하면 특성마다 출력의 영향력을 측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전부 이제 수행을 하고, 이걸 총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성이 영향력이 컸는지 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이 미미한 특성들은 이제 모델 입력에서 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나중에 중요해질 수도 있지만 뭐 장기간 한 10년을 봤는데 뭐 이 특성에 큰 의미가 없었다 하면 뺄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기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특성이 주요했고 어떤 특성이 미미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이 있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정기 보고서가 있겠죠. 정기 보고서가 있는데 이제 최근 정기 보고서가 분기마다 바뀌잖아요. 정기 보고서 이제 분기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기 보고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분기 보고서가 갱신될 때마다 가장 최근에 적용된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입력 특성을 측정을 하고 이제 1년 후에 수익률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될 사전 지식이 있는데 이제 정기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있어요. 이제 회사마다 결산월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12월이 결산월인 상장사들이 거의 98%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2월인 상장사만을 고려해도 전체 데이터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산월이 12월일 때 1분기 보고서는 5월 16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반기 보고서 그러니까 2분기 보고서는 8월 14일까지, 3분기 보고서는 11월 14일까지, 그다음 사업 보고서는 다음해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2018년 1분기 보고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2018년 5월 16일부터 2018년 8월 15일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따끈따끈한 분기 보고서가 적용되는 기간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2018년 2분기 유효기간이 있겠죠. 이게 2018년 8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핫하다, 최신 데이터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4분기 보고서. 4분기 보고서는 사실 사업 보고서긴 한데, 그렇긴 한데 1년을 결산하는 보고서긴 한데 이제 이것도 분기 보고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분기랑 4분기가 기간이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 보고서는 유효기간이 길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기간이 긴 만큼 이 특성들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겠죠. 4분기는 정말 한 달 반 반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무 정보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기간이 다른 기간이 분기마다 다른 기간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모델을 만든 게 2018년부터 2022년 분기 보고서까지 이제 5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해에
이제 4번의 보고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4개라서 그래서 총 5 곱하기 4 20개의 기간별 모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비주얼라이즈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보시면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제 특성 어느 기간 동안의 특성을 입력으로 받고 어느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이제 출력으로 수집해서 모델을 빌드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모델이 20개다. 각 모델마다 이제 그 영향력이 큰 특성이랑 특성마다의 일종의 분포가 있겠죠. 특성마다 영향력의 분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밑에다 표현한 건데 이제 밑으로 내려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무 정보를 활용할 때는 보고서의 유효 기간을 따져서 데이터의 입력으로 써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린 그 특성별 출력에 대한 영향력 그거를 이제 2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개별 모델마다 이제 특성의 영향력 분포를 나타낼 수 있고요. 왼쪽에 이제 표시한 것처럼. 그 다음에 특성마다 영향력의 크기의 평균값이 있는 거죠. 이제 오른쪽 하단에 표시한 것처럼. 크기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절대값이죠. 영향력이 마이너스로 클 수도 있고 플러스로 클 수도 있는데 절대값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이제 실제로 임팩트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설명드리자면 좌하단의 분포를 보시면 이제 이 원이 있거든요. 근데 원에 이제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원을 실제 특성값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포함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3,888억 원이었고 표본이 18,831개다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원 위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실제 이 특성값이 어느 정도 값을 가지는지 혹은 어떤 종목 그룹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맨 끝에 뭐 이런 걸 보시면 가정용 기기와 용품인 종목 그룹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게 임팩트가 컸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표본이 3개밖에 안 됐지만 그 3개의 출력에 대한 영향력은 컸다라는 거예요. 양으로. 거꾸로 마이너스도 영향력이 있죠. 가스 유틸리티 종목의 데이터가 11개 있었는데 근데 그 데이터들의 종목 그룹에 대한 출력 영향력은 마이너스였다. 마이너스 1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좀 더 자세한 특성값의 평균 혹은 특성 그룹명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시면 이제 이 슬라이더를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자본시총, 인버스 PBR이죠. 이 주요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다음에 이제 왼쪽을 살펴보시면 이제 빨간색 쪽이 오른쪽에 분포했죠. 0보다 오른쪽에. 그 다음에 파란색이 왼쪽에 분포했죠. 그러니까 자본 나누기 시총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게 나왔고 자본 나누기 시총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PBR이 인버스 PBR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당시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실 수 있고요. 직접 결과를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자면 이래요. 전체 기간 동안 얘기를 먼저 할게요. 20개의 모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계속해서 큰 특성이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종목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시가총액이에요.
이제 종목 그룹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종목 그룹은 거의 항상 올타임 넘버원 영향력이 있는 피처고 그리고 특성이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종목 그룹 자체가 수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죠. 어떤 종목이 사양 산업인지 어떤 종목이 뭐 유망 종목인지 등등 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종목 그룹이 항상 영향력이 있는 거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 가능한 사례 뭐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해운 물동량이 늘고 집에서 게임 많이 하고 이제 먹을거리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 거죠.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이런 그룹에 속하는 종목들의 영향력이 증대가 된 거죠. 이거 말이 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세라고 하기엔 좀 너무한 것들도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은 뭐 2019년에 생명공학, 제약, 그다음에 2022년에 화학. 이게 물론 유망 종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몰려다니는 이게 실제로 어떤 실적을 내는지 어떻게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쏠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대세라기엔 좀 너무하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 도대체 왜 이런 것도 있죠. 이게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잘 보시면 종이와 목재 혹은 포장재 뭐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큰 부분에도 나오고 영향력이 이제 마이너스로 큰 부분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막 계속 튀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 유틸리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SG 증권발 사태 같은 거 있죠. 그거랑 연관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가스 유틸리티 종목에 속한 주식들이 갑자기 플러스 영향력이 컸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영향력이 컸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 그게 심지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때도 침공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가스 유틸리티가 튄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암흑기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시기에는 정말 종목 그룹만이 거의 유일한 변별 특성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의 그룹에 속했는지, 어떤 산업에 속했는지 이것이 유일한 수익의 길인 거예요. 이 시기에는. 기간 산업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서로 막 던지는 거죠. 쏠려가지고. 도박장 같은 분위기다. 정말 암울한 시기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얘기 드리면 이게 영향력이 크긴 한데 변별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총이 이제 수백억 대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상장된 상장사들의 43%가 시총이 수백억 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총이 수백억 대인 종목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 종목에 막 한정해가지고 극소수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좁은 범위의 종목들이 이제 영향력이 튀어가지고 결과가 전체 영향력이 크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생각해도 시총이 낮을수록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총이 낮을수록 당연히 수익률의 변동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력의 분포가 이제 좌우가 길어서 영향력이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가총액은 큰 의미가 없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앞에서 이제 전체 기간에 대한 특성을 봤다면 이제 기간별로 특이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8년, 2019년 그래서 왜 안 묶이냐면 종목 그룹이랑 시가총액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랬던 시기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건전하다는 지표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오면서 거의 르네상스 같은 시기가 와요. 돈이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몰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때 많이 따져봤던 특성이 자본 나누기 시총이라는 거죠. 이게 IPBR이죠. 이때 소위 말하는 PBR이 중요하게 동작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자본 나누기 시총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의 양의 영향력이 컸고 그다음에 자본 나누기 시총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에 영향력이 컸죠. 그러니까 PBR을 보고 투자하면 수익률에 비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성적표가 어느 정도 중요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2021년에 슬슬 이제 하락장이 오기 시작하죠. 막 3,300까지 갔다가 코스피가. 이때 이제 중요하게 떠오른 특성이 이제 잉여금 나누기 시총이에요. 앞에서 표현하기를 IPTR이죠. 리테인먼트에서 T인데, 그래서 이 특성이 IPTR, 그러니까 잉여금 나누기 시총 특성이 이제 반기 좀 넘게 중요하게 지속이 됐어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과열된 장이 이제 조정에 들어가면서 지속적인 하락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안전한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게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인기가 많았다. 네, 다만 이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의 잉여금 나누기 시총이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약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다시 암흑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종목 그룹만 보고 막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종목 그룹만 보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시기가 2022년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상반기 마지막 2022년의 4분기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 재무 정보를 보기 시작하는데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불과 한 달 전 얘기죠. 한 달 전에 이제 팔고 매도를 했을 때 결과가 재무 정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기간별 특이 사항을 알아봤고요.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밑에는 대체로 약간 특수하고 부분적인 특성인 거죠. 뭐 시기별로 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델을 빌딩할 때 너무 최근 결과만 하면 이것만 반영하는 게 되죠. 이제 너무 과거 결과를 다 포함해서 쓰려고 하면 이제 일반 특성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넣어서 빌드를 해야 이게 적절히 혼합된 형태의 예측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시대별로 대세인 산업군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뭐 맨날 뭐 4차 산업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망 종목이니 뭐 유망 종목 그룹이니 뭐 이런 거. 투자금이 쏠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쏠릴 수는 있는데 투자를 하기 전에 좀 따져봐야죠, 그래도. 그래서 따져볼 게 뭐냐? 크게 정리를 하면 이 산업의 성장이 기존의 다른 산업과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으며 엮여가지고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건 따져봐야죠. 그 산업이 성장한다고 막 성장해서 막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복리가 늘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실제로 자본금을 쏟아 넣었잖아요. 투여한 자본금에 따라 비례해서 이제 시총 대비 성장했는지 이것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얘가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돈을 투자했는데 잘 쓰고 있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국장을 우리가 맨날 박스피라고 조롱하잖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맨날 그냥 근데 결론적으로 뭐 크게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어디에서 맨날 갇혀 있으니까
투자 주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자본시장의 투자 주체가 기업 성적표에 근거해서 정말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자본의 효율적 재분배인 거죠. 자본의. 이제 뭐 방만한 금융감독 기관이나 이제 시장의 지배구조가 불량한 기업들, 맨날 뭐 거버넌스 문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걸러낼 수 있겠죠. 이런 거. 시장의 기능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스피라는 조롱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된 기업에 자본이 가고 그 자본이 최종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해서 당연히 다시 투자 자금이 쏠리고 성장한 만큼, 그래서 시총도 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잡설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면 하실수록 시장의 건전성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셰플리 밸류스에 대한 이론 설명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셰프 밸류스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공식 원저자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여러 가지 참고해 보실 수 있고, 파이썬 모듈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셰프 밸류스 계산에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이제 저는 트리 모델을 썼으니까 XG 부스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사전 지식으로 제가 전에 했던 트리 모델 학습 과정 소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그 수익률에 대한 내용이 개미투자공학 6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